안녕하세요. 사연의 바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사람이 돈 때문에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게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젊어서 일찍이 남편을 잃었어요. 첫째 아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남편이 평소 앓고 있던 심장질환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다는 슬픔도 잠시 정말 앞이 막막하더군요. 남편은 형제가 많은 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당시에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시어머니는 치매로 큰 아주버님 댁에서 모시고 계셨죠. 저와 아이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댈 곳은 친정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잃고 어린 손주를 둘이나 달고 온 딸을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저에게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장남이라고 아들만 챙기셨거든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저는 빨리 친정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고민도 안 해보고 고작 3번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동네에서 바둑두다 알게 된 할아버지의 조카의 손주와 말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식을 올리고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이 어릴 때부터 앓던 심장질환이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평소에 자주 숨을 벅차하길래 그냥 운동 보적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을 때 그제야 시댁 식구들이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더군요. 원래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다고요. 상갓집에서 망연자실한 제 뒤에 앉아 끊임없이 술을 먹으며 그런 소리를 떠들어대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더니 배신감이라는 게 들더군요. 아, 내가 속았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든 누구였든 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남겨주었으니까요.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 둘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남편과 살던 집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 제가 계속 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큰 아주버님께서 집을 팔아야겠다고 하셨거든요. 큰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니 저는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저는 모진 말과 구박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친정 부모님도 저를 받아줄 형편이 안 됐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평생 농사만 지으셔서 특별히 재산은 없으셨기 때문에 저를 거둬주시긴 힘들었죠. 네 사정 모르는 거 아니다만 너도 우리 사정 알잖아. 우리가 뭐가 있니? 아버지랑 나랑 둘이 간신히 농사지어서 두 노인네 먹고 사는데 애들까지 셋을 어떻게 건사하겠어? 건사는 무슨 건사? 다 늙은 부모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빨리 정신 차리고 살 길 찾아라.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나가라고 하셨어요. 과부된 딸까지 데리고 살 생각은 없으시다고요. 그런 소리까지 들었으니 저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죠. 저는 급한 대로 돈을 벌 만한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애 둘을 맡기고 남의 집 일이며 식당 일이며 안 해본 게 없다시피 다 하면서 살았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자식 둘이 제 얼굴만 보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표는 빨리 돈을 모아 애들 데리고 살 만한 작은 월세 보증금이라도 구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멀쩡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때는 저도 밥은 얻어먹고 다닐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땅을 팔고 나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오빠가 부모님께 괜한 소리를 해서 땅을 팔아버리셨거든요.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농사 지으실 거예요. 가지고 있어봐야 돈도 안 되는 땅 하루라도 빨리 팔아서 편하게 사시는 게 낫죠. 그래. 나나 네 엄마나 몸도 어디 하나 멀쩡한 것도 없으니 너는 농사 짓기도 힘들어. 우리 장남이 알아서 잘 팔아봐. 땅을 팔라고 부추긴 건 오빠인데 정작 땅을 팔고 나니 오히려 제가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팔자마자 오빠는 기가 막히게 나타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아버지가 땅 판 돈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든 어머니든 돈 들어갈 일만 생기면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처지에 제 아들들이랑 나가 살지 구해야 할 돈이라고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급한 대로 버는 족족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수중에 돈이 없으니 항상 불안했지만 그래도 혼자 보더는 부모님 곁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없는 살림에도 부모님을 챙겼어요. 제가 나가 일하는 동안 부모님께서 아들들을 봐주셔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이후에도 오빠는 틈만 나면 아버지를 찾아와 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은 장남인 오빠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으실 분들이에요. 오빠는 하다하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집문서를 가지러 왔다가 저와 마주쳤어요. 저는 오빠 손에 들린 집문서와 아버지 도장을 보고 놀라서 간신히 집문서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팔다 더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님 사시는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그래? 집 하나 있는 것까지 다 팔아버리면 어머니 아버지 어디서 살라는 건데 오빠가 모시기라도 할 거야? 내가 장남인데 내 사업이라도 잘 돼야 부모님 모시고 살 거 아니야. 급한 불만 끄면 되니까 이거 내놔. 오빠는 항상 그놈의 사업 핑계만 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사업이 그 정도로 안 되는 거면 하루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사업한답시고 집안뿌리 흔들 거야. 얼씨구. 겨우 중학교도 못 나오니까 뭘 한다고 오빠한테 훈계질이야.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신경 꺼. 오빠 때문에 부모님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오호라. 이제 보니까 내가 이 집 팔면 너랑 너희 새끼들 갈 데 없을까봐 그러는 거구나. 너야말로 부모님 옆에 빌붙어 살 생각하지 말고 빨리 네 살 길이나 찾아 나가. 오빠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남편을 잃고 가부가 돼서 어린 조카들과 막막하게 살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이 쓰이질 않나 봅니다. 그때 알았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걸요. 오빠는 장남이라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 지원까지 모두 다 독차지하며 살았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어도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더군요. 자기 하는 일에 제가 방해되니 저를 치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부모님께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오빠가 부모님 모르게 집문서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장남이 힘들다는데 아버지가 못해줄 게 뭐가 있어? 집문서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줄 수 있지. 부모가 못나서 더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타.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가부가 돼서 애 둘을 데리고 들어왔을 땐 하루라도 빨리 돈 모아 나가라고 하시더니만 도대체 아들이 뭐길래 아들한테는 땅도 팔아주고 집문서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당장 집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대출 조금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받을 돈이 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돈 받는 대로 바로 갚을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은행 가자. 필요한 돈이 얼마든 내가 다 빌려다 줄게. 저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 돌이라 떡이라도 좀 해야겠다고 말했을 땐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만 오빠가 힘들다는 말에 아주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곧장 집문서를 오빠에게 줬어요. 오빠는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홀라당 가져갔습니다. 오빠 하는 짓도 얄미워 죽겠는데 아버지는 그날 밤 저를 불러 화를 냈습니다.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고작 몇 푼 대출받는 건데 저한테 왜 설레발을 쳤냐고 나무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오빠 앞에서 언성 높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면 원래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너무 세상을 순진하게 봤던 거죠. 저는 오로지 제 자식들만을 위해 살겠다 다짐했습니다. 결심이 서니 정신이 바짝 들더군요. 저는 며칠 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을 나왔습니다. 그나마 어머니는 저에게 갈 데가 어디 있냐고 연신 물으셨지만 아버지는 그마저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앓던 이가 빠지기라도 한 것처럼 홀가분해 하셨죠. 저는 수중에 몇 푼 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무작정 집을 나와 살만한 곳을 구했어요.
친정을 나와 셋이 살기 시작한 동네는 달동네 같은 곳이었는데 작은 구멍가게에 방이 딸린 집이었어요. 애들을 키우면서 먹고 살기엔 딱인 것 같아 다 무너져가는 구멍가게를 샀습니다. 거기서 애들은 국민학교까지 보냈어요. 국민학생인 아들 둘과 셋이 누우면 머리가 장롱에 닿고 발바닥이 벽에 닿았지만 그래도 점점 더 좋아질 거라 기대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여자 혼자 애 둘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동네가 달동네라 워낙 후미진 곳에 있어서 동네 구멍가게에도 외상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쌀을 포대로 갖다 놓고 한 바가지씩 돈을 받고 팔았는데 자꾸만 쌀만 가져가고 외상을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노모를 모시고 산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한두 번 외상을 줬어요. 저도 혼자 애 둘을 키우니 그 사정이 이해가 돼서 배려를 해준 거였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언제부터는 아예 작정하고 제가 없고 아들만 있을 때 일부러 와서 자꾸만 외상을 해갔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까지 자꾸 외상으로 가져갔죠. 제가 몇 번이나 외상값을 달라고 찾아갔는데도 돈을 주지 않았어요. 저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 더는 봐줄 수 없어 그 여자에게 앞으로 다시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대뜸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군요. 같은 과부 처지에 너무하네. 어린애랑 노모가 쫄쫄 굶고 있다는데 야박하게 자꾸 이럴 거야? 내가 다음 날이면 돈 생기니까 그때 갚겠다잖아. 그렇게 시간만 끈 게 벌써 몇 달째예요. 나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외상값부터 갚아요. 그러면 물건 팔 테니까. 저도 웬만하면 야속하게 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에 남의 상황을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웬 깡패 같은 덩치 큰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해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네가 외상값 안 갚는다고 내 마누라한테 쌀도 안 주고 술도 안 판다며? 동네 장사하면서 외상 안 해주면 어쩌겠다는 거야? 남자는 가게 안의 물건들을 발로 뻥뻥 차더니 바닥에 있던 쌀포대를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떨어진 쌀포대가 터져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남자고 깡패고 간에 너 죽고 나 죽자였어요. 저는 남자에게 달려들어 제 2배만한 몸을 밀치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더 화가 난 남자가 저를 세게 밀었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에이구, 여자가 이렇게 독해 빠졌으니 남자도 잡아먹었지.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마누라한테 외상 안 해줬다가는 내가 이 구멍가게 불을 질러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고 보니 매일 우리 가게에서 외상을 해가던 여자는 과부가 아니었어요. 버젓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해서 외상을 가져가고 싶었던 건지 그게 아니면 못난 알코올 중독 남편은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과부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에게는 노모가 아닌 무식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자가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 그대로 경찰에게 보여주고 지금까지 그 집에서 갚지 않은 외상 장부도 보여줬죠. 알고 보니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자는 폭력 전과도 있고 최근에 절도죄로 교도소에 다녀왔더군요. 경찰은 우선 파손된 물건과 외상값을 갚으라고 경고를 하고 갔어요. 하지만 비슷한 일이 또 있으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남자에게 경고하더군요. 남자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진 쌀을 다 주웠어요. 한 톨도 남김없이 주우려고 몇 시간 동안 바닥을 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없었을 때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신세 한탄이나 하다 가게고 뭐고 포기했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버티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여자 몸으로 혼자 애 둘을 키우며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자는 다시 가게로 찾아왔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과하러 왔겠지만 그 남자는 아니었죠. 또다시 술에 취해서는 저에게 해코지하러 온 거였어요. 남자는 칼까지 들고 가게에 들어와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제 뺨을 갈겼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게 잘 안 변하잖아요. 멍청한 인간이 또 교도소를 갈지도 모르는데 생각 없이 찾아온 거죠. 그때였어요.
제가 미리 부탁해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 남자를 잡아갔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가 하는 짓을 이미 경찰들이 직접 눈으로 다 확인했으니까요. 남자는 그대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일은 다행히 잘 해결됐지만 그날 이후에도 그런 일들은 무수히도 많았어요. 과부라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아들들은 아버지 없는 애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놀림을 받아야 했지만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며 아들 둘을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덕분에 저는 막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그 지긋지긋한 동네를 벗어나 방이 3개나 되는 집도 사고 원래 하던 구멍가게에 10배는 되는 동네 마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덕분인지 아들 둘은 자랑스럽게 자랐어요. 큰아들은 명문대를 나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둘째 아들은 외교관이 되어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들들만 생각하면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다 불렀어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제가 젊어서 고생하며 산 덕에 우리 아들들이 남들 앞에 인정받으며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벅찼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면 되겠다 싶었던 순간에 또 새로운 고난이 찾아오더군요. 자식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이제 웬만해선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아들 둘 다 장성했으니 장가만 보내면 되겠다 싶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아들은 명문대도 나오고 대기업도 다니고 있는데 여자는 대학도 못 나오고 어디 보험회사인가 다니는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거기다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랑 둘이서만 살았대요. 고아나 다름없는 거죠. 사실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 반대를 하게 되더군요. 이 어미가 이 정도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살아야 잘 살더라. 괜히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어. 엄마, 나도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게 살았잖아. 나는 뭐가 다르다고 그래요. 엄연히 다르지. 너는 네 엄마가 있잖아. 아버지 없는 애들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엄마가 혼자 얼마나 악착같이 버티면서 키웠는데. 봐라. 내가 너랑 네 동생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지. 좋은 대학 나오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 다녀야만 훌륭한 거예요. 영자 씨도 오빠가 혼자 힘으로 훌륭하게 키워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엄마, 제발 조건만 보지 말고 영자 씨의 내면을 봐주세요. 아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아니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늙어 죽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세상에 자식이 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자식들이에요. 비슷한 일을 전에도 한번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작은 아들이 하겠다는 일을 못하게 했다가 작은 아들하고도 등지고 살 뻔했어요.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다짜고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물론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 선택한 길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떼어놓은 적 없었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그 머나먼 길을 간다고 하니 저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허락해주지 못했어요. 아무리 자식이 원하는 길이어도 제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멀어지는 건 싫었거든요. 그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작은 아들을 잡았는데 아들은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마음 상해했습니다. 나도 혼자 그 먼 나라 가는 거 무섭고 겁나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러는 건데 이 정도도 못 도와주세요? 정 지원해 주시기 힘드시면 제가 가서 일하면서 공부할게요. 제가 나가서 공부하고 와야 돌아와서도 엄마가 좋아하는 돈, 그 돈 많이 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하고 등록금이랑 비행기 티켓만 좀 도와주세요. 아들은 완강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미국에 가고 싶어 했죠.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아들은 믿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힘으로 아들 둘을 키우느라 돈돈거리고 악착같이 사는 모습만 곁에서 지켜봐서인지 아들들은 제가 무슨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작은 아들에게 졌어요. 그때 제가 아들에게 진 덕분에 아들은 훨훨 날아 미국으로 가버리더니 외교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외교관이 되고 나서는 한국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1년에 딱 2번 있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둘째는 미국에 있을 때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겉모습은 한국인인데 속은 미국인이라 외국인이나 다름없었죠. 한국어도 서툴고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라고 해도 남보다 어려웠어요. 한국에 와봐야 손님같이 행동하니 제가 자식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더 큰아들 결혼에 신중했던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이라 큰아들이 장남이기도 하고 작은아들은 저렇게 외국 생활만 하느라 어머니를 챙길 생각을 안 하니 집안에 맏며느리라도 좀 제대로 된 애가 들어왔으면 했죠. 더군다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큰아들은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사춘기 때도 작은 투정 한 번 부린 적이 없었고요. 그런 아들이 저에게 반기까지 들며 그 여자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저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더 반대했다가는 결혼도 안 하고 저도 안 보고 살 작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저는 20대에 과부가 돼서 제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을 모두 환갑이 되기 전에 장가도 보내고 독립을 시켰습니다. 아들들의 인상이 전부 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다 이뤄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나름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육아라는 게 장가 보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새 식구가 생기니 더 신경 쓸 일도 많고 문제도 많았어요. 맏며느리라 저도 모르게 기대를 좀 했는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실망할 일이 생기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죠. 제 자식도 제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자식이 마음대로 되겠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일을 하며 애 둘을 혼자 키워냈지만 아들들 생일만큼은 빠지지 않고 챙겼습니다. 사실 생일이란 게 별거 없잖아요. 미역국이랑 반찬 몇 가지 해서 먹이고 케이크 사다가 초에 불 붙여서 끄면 그만이잖아요. 참 별거 아니라도 그게 사람 사는 도리이고 낙이니 잊지 않고 챙기려고 노력하며 살았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첫 생일이니 당연히 며느리가 알아서 준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큰며느리는 전화 한 통이 없더라고요. 제가 큰 기대를 하는 건진 몰라도 명색이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주말에 가족끼리 만나 식사라도 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 생일 전날까지 며느리고 아들이고 연락이 아예 없길래 그냥 둘이 알아서 시간을 보내려나 보다 하고 말았죠. 신혼인데 둘이 보내고 싶은가 보다 싶어서요. 그런데 생일 당일날 아침 아들에게 축하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미역국도 못 먹고 출근을 했답니다. 저는 미역국은 아니라도 그래도 뭐라도 먹고 출근했겠지 했는데 아예 빈속이래요. 원래 자기들은 둘 다 아침을 먹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평소에는 아침을 안 먹어도 생일날인데 빵이라도 하나 입에 물고 나와야지. 어떻게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빈속으로 출근을 해?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 가게 나가기도 전에 너희들 먹을 밥상 다 차려놓고 나갔어. 전화하기 전까지는 분명 괜히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며느리고 자식이고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자식이 귀하니 마음이 좋지 않아 저절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라도 전날 미역국이라도 끓여다 줬을 텐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엄마, 안사람도 나랑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아침 차릴 시간이 어딨어요.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서 그런 거니까 괜한 신경 쓰지 마세요. 미역국은 평소에도 매일 먹는데 생일이라고 꼭 챙겨 먹을 거 뭐 있어요. 그냥 저녁에 와이프랑 만나서 함께 사 먹고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서운한 건 아들 녀석의 말이었습니다. 나랑 살 때는 생일이면 불고기를 해달라, 갈비찜을 해달라 난리더니 자기 아내한테는 아침밥을 안 차려줘도 상관없고 저녁엔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겠다네요. 당연한 말인데 제 귀에는 왜 얄밉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아침잠 더 자는 게 좋고 밖에 나가 외식하는 게 더 편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살 때는 일절 제가 아침에 바쁜지 어떤지 관심도 없고 뭘 좋아하는지 알지도 못하던 아들이 자기 아내만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인가 봐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 몇 마디 하면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저도 아들들이 하는 짓을 보면 며느리들이 부러우면서도 셈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러고 있다가는 큰아들 녀석이 생일에 미역국도 못 얻어먹을 것 같아 급하게 점심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들놈이 좋아하는 굴을 잔뜩 넣고 굴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러고는 곧장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괜히 저녁 때 가면 애들 퇴근하고 둘이 시간 보내는데 방해하는 것 같아서 낮에 살짝 두고 오려고요. 당시에 애들 집이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아들네 집 현관이 열린 게 보였어요. 저는 이 시간에 왜 집 문이 열려있나 싶어 놀라서 집에 달려갔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둘 다 일하러 갔을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집 안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글쎄 며느리가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죠. 저는 기가 막혀서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여름이면 다들 현관문은 열어놓고 생활하긴 했어요. 에어컨이 집마다 있을 때가 아니다 보니 날씨가 너무 더우면 창문이고 문이고 다 열어놓고 살았죠. 활짝 열린 현관문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도무지 청소나 빨래를 하지 않는지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그때 저를 보고 놀란 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끓여온 미역국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으면서 왜 이 시간에 집에 있냐고 물었어요. 출근했을 시간 아니냐고요. 보험일이라는 게 사무직처럼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일이 아니어서요. 오늘은 일이 없어서 집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큰며느리는 보험일을 하다 보니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대중이 없다네요. 그래서 낮에는 집에 있을 때도 많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항상 큰아들에게 전화하면 큰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니 저는 그런 줄만 알았죠. 그래, 그럼 내가 괜히 왔구나. 나는 새아기 네가 바쁜 줄 알고 애 생일이라 굴 미역국 좀 끓여왔지. 며느리가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면 집까지는 안 왔을 텐데 저는 괜히 실수했다 싶어 급하게 미역국만 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굴 미역국을 끓여왔다고 했더니만 큰며느리는 제가 끓여온 냄비 뚜껑을 열고 안을 확인하더니 코를 막으며 인상을 확 구겼어요. 굴 미역국이요? 아, 저는 굴 안 먹는데. 그리고 저녁은 그이랑 나가서 먹기로 했어요. 아무리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가 싫어도 그렇지 큰며느리는 얼굴에 싫은 내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면서 냄비 뚜껑을 세게 닫아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너는 싫어해도 우리 아들은 좋아해. 아무리 외식이 좋아도 그래도 애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먹여야지. 생일날까지 아내 눈치 봐야 하겠니? 너는 아내라는 애가 어쩜 그렇게 남편을 챙길 줄을 모르니? 저도 못된 시어머니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 하는 꼬락서리를 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제 아들은 아내 편하게 해주겠다고 평생 꼬박꼬박 먹던 아침밥도 안 먹고 출근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매번 며느리 편까지 들어주는데 며느리는 도대체 제 아들을 위해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음식은 물론이고 집안 꼬락서니를 보니 살림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서부터 오빠랑 같이 살았다는 애가 어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저렇게 하나도 없나 싶더군요. 저는 큰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았지만 애써 더러운 집을 외면하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혼자 쭝얼거리는데 저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귀하고 제가 못 믿어오시면 장가 보내지 말고 그냥 끼고 사시지 그랬어요. 엄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뭐야? 새아기, 너 지금 뭐라 그랬니? 그게 시어머니 듣는 앞에서 할 소리니? 저는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날 일이 생생합니다. 큰며느리가 저를 쏘아보며 말대답했던 그 일을요. 가족이라도 서로 기분이 상하면 별의별 말 다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막 결혼한 새아기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좀 거슬린다고 말대꾸를 하는데 기분이 상하더군요.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구나 싶었죠. 부모도 없이 부모랑 둘이 살면서 뭐든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는 없었을 테니 자기 멋대로 구는 것 같더군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뭘 어쩌라는 거냐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한마디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이제 씻고 나가봐야 하는데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큰며느리의 뻔뻔함에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리더군요. 저는 순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혀를 차며 아들 집을 나와버렸어요. 저런 애랑은 잠시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탄 저는 어쩌다 저런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됐을까 신세 한탄만 하며 돌아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도 며느리가 단지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결혼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끝까지 버틴 덕분에 결혼을 허락했죠. 그 이후에도 저는 큰며느리를 예쁘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잘해주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든 혼수든 큰며느리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큰며느리는 결혼식 직전까지도 저에게 살갑게 굴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게 다 제가 결혼을 반대해서 저에게 앙금이 남아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가족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큰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별로였어요. 제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애가 기본이 하나도 안 됐더군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들은 저런 상식 없는 애가 좋다는데요. 그날도 제가 가게로 돌아오니 바로 아들에게 쪼르르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도 없이 집에 와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고 갔냐고 따지더군요. 어머니가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그 사람이 울면서 전화 왔어요. 자기가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챙겼다고 미안하다고요. 제가 어머니께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도 꼭 그렇게 티를 냈어야 했어요? 그 독한 게 네 앞에서는 울었다고? 아이씨구, 아주 백녀시가 따로 없구나. 내 앞에서는 그렇게 찬바람 쌩쌩 불더니만 남편 앞에서는 여우짓 하는 게 걔 아주 무서운 애다. 그랬습니다. 제 앞에서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독하게 굴던 게 아들한테 전화해서는 미안하다고 울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혼이라도 당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아들들이 잘 살길 바라시면 어머니가 아들이고 며느리한테 신경 끄고 사셔야죠. 아들의 모진 소리를 듣는데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때야 알겠더군요. 이제 더는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서운했지만 단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며느리가 아무리 싫어도 저랑 사는 게 아니고 아들이랑 둘이 사는 거니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마음을 접기로 했어요. 아들 말대로 괜히 저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서 헤어지기라도 하면 평생 그 원망을 듣고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일절 아들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할 도리만 하며 저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가게 일도 하고 쉬는 날이면 혼자 운동도 다녔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들은 자식들도 낳고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았죠. 자식 키우며 사는 모습이 안쓰러워 도와주고 싶다가도 며느리만 떠올리면 아차 싶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나서서 한 소리 해도 어쩌니 저쩌니 난리를 칠 테니까요. 그러던 중 도저히 제가 참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저더러 큰며느리가 들라고 한 보험을 다 들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들었다고 했어요. 사실 큰며느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는 잘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큰며느리 오빠가 먼저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동생을 키웠는데 큰며느리도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레 바로 오빠를 따라 같이 보험을 팔기 시작했다더라고요. 큰며느리는 20대 초반부터 보험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됐어요. 큰며느리도 그렇고 큰며느리 오빠도 둘 다 보험왕도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저도 큰며느리에게 보험을 여러 개 들었어요. 큰며느리가 꼭 필요한 거라고 하길래 알아서 들어달라고 했죠. 덕분에 저도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서 잘했다고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아는 사람 여러 댁에 며느리를 소개했고요. 그런데 제 말에 아들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소개해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주변에 며느리가 보험한다고 이야기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면 며느리 연락처를 알려줬다고요. 그러자 아들이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걱정되더군요. 지금까지 들은 건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괜히 주변 사람 소개하지 마세요. 그 일로 제가 좀 회사에서 곤란해져서 그러는 거니까
앞으로는 준호 엄마가 사람 소개해달라고 해도 소개해주지 마세요. 저는 걱정되어서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는지 꼬치꼬치 물었어요. 제가 제 아들을 아는데 예산일이 아니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애가 아니거든요. 계속 입을 다물고 있던 아들이 제 걱정에 끝내 입을 열었는데 아들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글쎄 큰며느리가 자기 오빠랑 작당하고 이래저래 보험 사기 비슷하게 하다가 걸렸나 봐요. 큰아들 말이 심각한 건 아니라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며느리가 큰아들 주변에 아는 직장 동료들까지 소개를 받아 싹 다 보험 설계를 했대요. 그래서 그 해에 큰며느리가 또 보험왕이 됐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본인이 계약한 회원들 정보를 자기 오빠한테 멋대로 넘겨 그 명예를 가지고 다른 보험까지 들게 유도했나 봐요. 물론 그런 식으로 영업할 수는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돈까지 주며 계약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다른 보험을 들게 하고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또 돈을 주는 방식으로 멋대로 해왔던 거죠. 그게 소문이 나서 큰며느리와 큰며느리 오빠 보험회사에서 감사를 받았나 봐요. 그뿐이 아니라 문제는 그게 큰아들 직장에 소문이 나서 아들이 직장에서 곤란했나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꼭 다단계 갔다고 뒤에서 수군거린답니다. 거기다가 손주 친구 엄마들까지 끌어들여서 동네에서도 얼굴 들고 다니기가 민망하대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 요망한 것이 한 번은 사고 칠 줄 알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큰아들의 깊은 한숨소리가 마음에 걸려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신혼 때 이후 아들 집이라고는 생전 찾아가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찾은 집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애가 둘이나 있는데도 여전히 청소를 안 하는지 집안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거기다가 큰며느리의 오빠도 버젓이 집에 와 있었어요. 원래 자기 집 마냥 자주 온다는 이야기는 아들에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막상 제 눈으로 보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사실 그런 사사로운 것까지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단지 제 아들과 손주들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회사에서 감사 들어간 건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일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거냐고요. 그러자 큰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원래 보험회사라는 게 감사하는 게 흔한 일이랍니다.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네요. 저는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주변에 민폐 끼치고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 곤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남편 직장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짓을 해?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듣고 오셨는지 몰라도 원래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보험왕도 하면서 애들 키우는 거죠. 우리 아들이 능력 없어서 애들 굶기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악착같이 하지 마.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보험은 소일거리로 하면서 집에서 애들 챙기고 살림 열심히 해야지. 그게 돈 버는 거야. 저도 하고 싶은 말은 굴뚝 같았지만 애써 참고 좋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큰며느리 오빠가 불쑥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르신 아들만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준호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건데 그렇게 멋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되죠. 시어머니라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언제 준호 엄마 일하지 말고 집에서 눌러 앉으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남편이고 자식이 주변 사람들한테 다단계 소리까지 듣는데 그런 일에서 돈 많이 벌어봐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사돈 어르신도 혼자 아들 키우셨다면서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 먹고 살려면 다단계든 뭐든 원래 뭐든지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직업에는 원래 귀천이 없어요. 형님, 지금 저희 어머니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언성을 높이고 그러세요? 그때였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집에 들어오다가 상황을 보고 놀라서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매제, 내가 못할 소리 했나? 사돈 어르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툭하면 내 동생 시집살이 시키는데 나도 가만히 못 있겠네. 내 동생이 뭘 해서 먹고 살든 말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아들이 걱정되면 돈이나 좀 펑펑 주든지.
형님, 그만하세요. 아무리 뭘 몰라도 할 말 못할 말 구분은 하셔야죠. 그만 돌아가세요. 뭐야? 내가 모르긴 뭘 몰라. 자네야말로 명문대 좀 나왔다고 매일 뻐기는데 그래봐야 월급쟁이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니.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저는 속이 상하다 못해 문드러져서 그대로 아들 집을 나와버렸어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무식한 인간들이 내 아들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런 못 볼 꼴까지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와 며느리 오빠와도 잘 풀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들이 걱정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저는 그런 아들이 더 걱정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며느리랑 둘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요즘은 아들 얼굴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마음고생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며칠 뒤 웬일로 큰며느리한테 전화가 먼저 다 오더군요. 아무래도 며칠 전에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저에게 저녁을 다 대접하겠다네요. 그것도 밖에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큰며느리가 저를 위해 상을 차리겠대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 밥을 차려준 게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만 생각하면 괘씸해서 다신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손주까지 낳고 제 아들과 산 세월이 있으니 어른으로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자 싶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큰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든 아들과의 결혼을 뜯어 말렸어야 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년이었어요. 제가 아들네 도착했을 때 깜빡 속을 뻔한 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렸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부터 생일도 아닌데 잡채에 갈비찜까지 화려하게도 차려놨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무슨 날이냐고 뭘 이렇게 고생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소로운 며느리년이 입까지 가리며 웃으며 부끄러워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껏 어머니한테 매일 밥상을 받아보기만 했지 해드린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머님 댁에 갔을 때 잘못한 것도 사과드릴 겸 신경 좀 써봤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든다마다 우리 큰며느리가 이렇게 솜씨가 좋은 줄은 내가 십몇 년 만에 처음 알았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며느리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겠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잠시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를 막 하려던 차에 큰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좋아하는 매생이국도 끓였다며 금방 가지고 오겠다고 주방으로 후다닥 들어갔어요. 그쯤 되니 큰며느리가 뭘 잘못 먹어서 저러나 이제는 걱정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고생스럽게 무슨 국까지 가지고 오냐고 됐다고 하려고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웬걸 국을 가지고 온다던 며느리는 제가 뒤따라온 줄도 모르고 국을 담은 그릇에 뭔가를 집어넣으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소름 끼쳤어요. 이것만 넣으면 저 할망구 사망보험금 10억은 우리 거라는 거지? 순간 가슴이 팔짝팔짝 뛰고 손이 차가워지는데 느낌이 쎄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저를 보기 전에 후다닥 주방을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큰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국 2개를 들고 나와 제 앞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내려놓더군요. 그러면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순간 머리를 굴렸어요. 그러고는 콜록콜록 사례에 들린 척 기침을 하며 큰며느리에게 물 한 잔만 떠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가 역시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큰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저는 곧장 제자리에 있던 국을 며느리의 국과 바꿨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은 이상 분명 국 안에 뭔가 들어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더니 입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몸을 벌벌 떨면서 뒤로 쿵 소리를 내며 넘어져 버렸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대로 기절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큰며느리의 상태를 확인하곤 곧장 119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금방 도착한 구급차가 며느리를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큰며느리와 응급실에 가며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저와 아들은 제발 아니기를 바라던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먹은 국에서 맹독성 농약이 나왔답니다. 며느리는 곧장 위세척을 받았어요. 아마 조금만 늦었으면 며느리는 사망했을 거랍니다. 의사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은 곧장 며느리의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제가 주방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으니 가장 최근에 통화한 사람이 며느리와 공모해 저를 죽이려고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번호를 확인한 아들은 저만큼이나 침통한 표정으로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데 그래? 제 말에 순간 눈물을 왈칵 쏟은 아들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런 악마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제가 어머니까지 잃을 뻔했어요. 저는 아들부터 진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달의 원흉인 큰며느리 년이 농약을 먹여 나를 죽이려고 한 일만이 만행의 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애써 눈물을 삼킨 아들이 경찰에 신고부터 하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뒤 경찰이 응급실로 찾아왔어요. 아들이 경찰에게 증언하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큰며느리 년은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더라고요. 큰며느리 년이 저를 죽이겠다고 함께 공모한 게 바로 그년의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말이 오빠라고 우리에게 소개했던 남자가 친오빠가 아니랍니다. 저번에 일 있고 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형님이 준호 엄마 친오빠가 아니더라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원래는 고아원에서 자랐대. 그 오빠라는 사람도 고아원에서 같이 자랐던 남자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며느리는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저와 아들을 속인 거였어요. 아들이 아무래도 아내와 그 오빠라는 놈이 이상해서 사람을 시켜 뒤를 캤는데 큰며느리와 그 오빠라는 남자는 고아원에서 나가면서부터 둘이 내내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친오빠라고 속이고 결혼까지 하고 지금까지 제 아들의 형님 행세까지 한 거죠. 거기다가 저와 아들에게 이것저것 보험까지 가입하게 하더니만 이제는 두 년놈이 작정하고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제 생명보험을 노리고요. 저는 순간 온몸에 털이란 털이 다 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워서 몸서리까지 쳤어요. 만약 오늘 제가 통화를 듣지 못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매생이국을 먹었다면 저는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 연놈이 제 아들에게까지 농약을 먹여 죽이려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며느리녀는 깨어나자마자 곧장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 오빠라고 우기던 동거남과 함께 말이죠. 더 충격인 건 그 연놈들이 제 아들 모르게 아들 명의로 생명보험을 2개나 더 들어놨더군요. 거기다가 손주들 보험까지 여러 개 들어놨어요. 그 연놈들이 더 징그러운 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심도 없는 연놈들이 절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험에 든 게 아니라고 우겼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년이 자기가 탄 농약을 자기가 먹어버리는 바람에 형이 길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잘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고요. 그쯤 되니 차라리 내가 그 농약을 먹었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응급실 사건이 있은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답답하게도 아직 사건이 다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계속 소송은 진행 중이고 아들과 큰며느리 연애 이혼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막내 손주가 미성년자라 양육권 소송까지 하고 있거든요. 소송이 길어지니 아들도 지치고 저도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 나쁜 연놈들 정도 상대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은 벌받아 마땅하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용기를 좀 주세요. 힘이 되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기혼자분들의 대다수는 연애 결혼을 하셨겠죠? 본인의 배우자가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할 때랑 너무나도 달라지신 경우를 겪으신 적 있는지요? 자기 남편이 결혼 전에 연애만 하던 시절에는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바뀐 것 같다며 하소연하는 기혼 여자들의 이야기.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인터넷에서 보기도 많이 봤는데요. 애석하게도 저 역시도 이런 경우에 속하더군요. 제 남편이란 사람이요. 저랑 연애하면서 만날 땐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랑 사귀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답니다. 이상형이랄 것도 대단히 정해져 있진 않았으나 제가 선호하던 타입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요. 저하고는 결 자체가 달랐죠. 당시에 저라는 사람은 안 그러려고 애를 쓰지만 어쩔 수 없이 얼굴에서부터 소심이 답답이라는 성격이 드러나는 사람이었네요. 저는 남편이 먼저 호감을 표현해주고 나서야 내가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존감이라는 게 무척이나 낮은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게 진심일까? 일시적인 건 아닐까?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게 맞다면 상대에게도 뭔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만 머릿속에 들었기 때문에 행동에도 제약이 걸렸죠. 이런 건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든 듯 싶네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답답하게 굴고 자꾸 의심하려 드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도 저 같은 유형일 가능성이 크네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 전혀 대단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은 말이죠. 저랑 사귀게 된 후에 저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소심하고 달변가와는 거리가 먼지라 곧바로 할 말을 못하고 마음속에서만 빙 돌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서는 이렇게 말해줬었죠. 너는 참 매사에 신중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덤벙대지 않고 실수를 잘 안 하더라. 그러니까 너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 뭐? 장점이라고? 나한테 장점이라는 게 있다니. 그것도 내 답답한 면에 장점이라고 얘기해주다니. 오빠,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낯설다. 뭘 그렇게 당황하고 그래. 나는 느낀 그대로 말해주는 것뿐인데.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시원하게 표현하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지. 너도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너무 어깨 축 처져 있지 마. 알고 보면 네가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조금 부끄럽게도 제가 평생에 그런 말을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기에 마음이 마구 흔들렸답니다. 저 스스로 창피해하는 면모를 누군가 좋게 봐주니까 마음이란 게 속절없이 열리고 말았죠. 제가 남편하고 사귀게 될 줄 상상 못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상 못했고 꿈에서조차 생각 못해본 게 바로 남편과의 결혼이었어요. 우리 처음 사귀기로 했던 때보다 너 진짜 다른 사람처럼 달라진 거 알아? 내가 너를 변화시켰구나 싶어. 너를 이렇게 발전시킨 내가 진짜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네. 남편은 저랑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남자가 된 기분이라 고취감이 든다고도 했었네요. 그렇게 보자면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당시에 남편은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재계약에는 실패했고 남편은 이것에 커다란 충격을 입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끝이라니. 분명히 재계약 될 거라고, 보나마나 성공일 거라고 다들 나한테 그랬었는데 난 그래서 의심도 하지 않았어. 내년에도 지금의 일을 계속하고 있을 거란데 의심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진짜 자존심이라는 게 박살난 것 같다. 오빠, 너무 그렇게 좌절할 거 없어. 세상에 어디 일자리가 거기만 있어? 재계약, 나도 오빠 말 듣고서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될 거라는 확률이 100%는 아니었잖아.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자. 오빠라면 더 좋은 직장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겠지? 나 김상훈이가 보란듯이 더 성공을 거두려고 이런 시련이 온 거겠지? 진짜 너무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는데 너라도 나 위로해줘서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내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남편은 제가 건넨 위로에 받았던 충격을 떨치고 그 직장에서의 생활을 덤덤하게 마무리 지을 각오를 다질 수 있었는데요. 근무 마지막 날에 충격적인 전말이 밝혀지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재계약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 동료들은 다 눈치채고 있었다네요.
그럼에도 남편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놀려먹으려고, 좌절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재계약 무조건 된다. 이미 재계약 확정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바람을 넣어왔던 것입니다. 근무 종료 날에 한 사람이 남편에게 몰래 다가오더니 착잡한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전해주었다네요. 사실은 남편 빼고 다 한통속이었단 무서운 얘기를요. 지난 2달간 일부러 남편에게 헛바람 넣으면서 재계약 이미 확정이니까 한턱 쏘라면서 남편에게 커피값이며 고깃집 비용을 뜯어냈던 것이죠. 재계약 될 줄로만 믿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남편을 보면서 다들 속으로 즐겁게 비웃고 있었다는 그 전말, 저 역시 남편에게 전해 들으면서 온몸에 불쾌한 소름이 돋아났어요. 인생에서 그런 부류는 결코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남의 상처에 신경 안 쓰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로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는 못된 부류들이 있죠. 남편은 직장에서 그런 부류를 만나 철저히 농락당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고 나 이번 일로 진짜 남자로서 자존심에 금이 가버렸다. 회복이 될지 모르겠다. 나 이제 어떻게 사회생활이라는 걸 다시 할 수 있을까? 설마 내가 이렇게 우스운 꼴을 당할 줄이야.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모든 여자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대체로 여자들에겐 이성을 향한 모성애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대요. 저도 그랬나 봐요. 그 순간에 저는 이 남자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게 여겨졌고 제가 보듬어주고만 싶어졌어요. 그간 사귀면서 느껴온 애정과는 살짝 종류가 다른 기분이었죠. 왠지 모를 측은지심에서 피어오르는 애틋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 솔직히 속으로 나 우습게 보고 있지? 꼴이 비참하게 됐다면서 나 비웃고 있지? 뭐라고? 절대 아니야, 오빠.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힘들면 울어도 되고 무너져도 돼.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탄탄대로만 앞에 놓여있을 수 있겠어. 가끔은 비포장도로도 나오고 진흙길도 만나고 그러는 거지. 오빠는 지금의 구간만 버텨내면 다시 좋은 길 만날 수 있을 거야. 너무 좌절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 저의 진심 어린 위로에 남편 눈물을 떠봐줬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순간이 바로 이때였대요. 저는 이 순간에 남편을 향해 모성애 같은 게 들었었는데 안 좋았던 일로 인해 오히려 저희 두 사람에게 진지한 결속이 생겨버린 셈이었네요. 남편은 자기의 처지를 감싸 안아주는 제 태도에 감동했었다는데요. 사실 저는 남편처럼 똑같은 경우를 겪어본 건 아니었으나 그런 식의 무례한 힙을 받아본 적이 있었기에 남편의 심경에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부담 가지지 말고 다시 좋은 일자리 얻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어차피 결혼에 대한 큰 기대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연애 도중에 이미 시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초장부터 강렬히 느꼈던 것은 시어머니께서는 소위 아들 요새라는 게 있으신 분이라는 거였죠. 우리 아들, 귀한 아들이라는 호칭을 꼭 입에 달고 사셨고요. 저에 비해서 확연히 기가 강해 보이셨기 때문에 존재감도 강렬했습니다. 저에게 직설적인 질문도 초장부터 바로 날리셨던 분이고요. 어디 사냐, 무슨 일 하냐, 부모님 뭐 하시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동안 표정에서는 영 탐탁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하셨죠. 남편 몰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조용히 남기시기도 했고요. 그래, 사귀는 건 그래 사귈 수 있지. 어디 한번 잘 만나봐라. 대신 결혼까지는 꿈도 꾸지 말고. 네가 생김새가 침착해 보이는 게 자기 본수는 알게 생겼구나. 그러니 내가 믿으마.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아들었겠지? 그러면서 제 어깨를 손으로 꽉 움켜잡으셨어요. 하마터면 악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었네요. 이런 경험이 있던 저였으니 남편하고의 결혼이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어요. 저에게 청혼할 거라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씁쓸한 웃음이 지어질 뿐 큰 감흥은 들지 않았었네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돌아가는 모양새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안 거지만 저의 시큰둥한 반응에 되려 남편은 저랑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대요. 어라? 이 여자가 완전히 내 건 줄 알았고 완전히 넘어온 줄 알았는데 내가 재계약 실패해서 좌절한 거 보고도 나를 버리긴커녕 안아주길래 나 없이 못 사는 여자인 줄로만 알았다고. 나한테 영혼까지 푹 빠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일부러 튕기는 건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나한테 안 매달리려고 하는 거네. 어쭈 그래? 이거 뭐지? 지금 내가 더 좋아한다 쪽이라 이거야? 남자의 승부욕을 마구 자극해대네.
이런 생각들을 이어가면서 저와의 결혼을 열심히 실현시켜 나갔던 거예요. 사실 그전까지는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던 것에는 반쯤 허세가 섞여 있었죠. 그냥 멋진 멘트를 날리고 싶었던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혼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자 그게 남자의 뭔가를 건드리고 말았다네요. 남자분들, 이런 심리가 뭔지 정확히 아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고맙겠어요. 제가 꼭 찾아볼게요. 아무튼 남편은 염원하던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뤄냈고 저와의 결혼을 추진했어요. 그쯤 되자 저도 결혼은 어렵다고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워져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서는 남편의 청혼에 적극적으로 수락하고 말았네요. 그래, 비록 내가 일찌감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찍혔는데다가 행복한 결혼 생활이나 단란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의 답답한 면모를 장점이라 말해주고 늘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남자잖아. 이런 남자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역경 정도는 헤쳐나가야 하는 거 아닐까?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혀보자. 하지만 펼쳐진 가시밭길은 제가 각오했던 것 이상이었죠. 남편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그저 떨떠름한 기색을 비치신 것이 다였으나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눈을 질끈 감으시더니 손으로 뒷목을 잡으며 옆으로 풀썩 쓰러지셨어요.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남편은 저랑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였으니 허락을 계속 안 하실 순 없을 노릇이었을 테지요. 남편에게는 누나가 있는데요. 제 시누이 되는 사람이 그때 거의 발작을 하면서 이렇게 덜 떨어진 여자가 왜 자기 올케로 들어오냐며 따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매 사이가 대면대면해서 전혀 안 친했던 것으로 아는데 자기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없던 남매애가 솟아난 모양이었죠. 저는 항상 눈치만 살피며 고개 숙이고 있었고요. 제가 저 자세로 나간 이유라면 소심하고 유약했던 성정 탓뿐만 아니라 집안 배경에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단지 내세울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제가 친정 식구들하고 워낙 안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 때 제 편을 들어줄 가족이 없어서 기가 죽었죠. 저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나쁘셨던 부모님, 가출을 반복하며 집안 살림 거덜낸 오빠, 마찬가지로 사고쳐대면서 집에 붙어있는 꼴을 본 적 없던 언니, 다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서로에게 관심이나 애정이 없었어요. 천성들이 본래 그랬던 것인지 저를 제외하면 다들 정이 없는 성격들이었고요. 저만 집안에서 이단아였기 때문에 이런 저를 포용해준 남편에게 유독 끌렸으며 결혼을 하기로 한 이상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결심이 섰던 것 같네요. 결국에는 내가 이런 배우다 말고 잘하다 만 것 같은 반푼이를 내 며느리로 들이고 말았구나. 아유, 내 팔자야. 제가 어머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열심히 채워나갈 테니까 기회를 주세요. 정말로 결혼 생활 잘해 보일게요. 네가 열심히 뭘 어떻게 잘할 건데? 어따 대고 어머님이라고 벌써부터 그러는 거야. 아우, 요 맹랑한 것 봐라. 내가 네 엄마니? 그렇다고 제가 여사님이라고 부를 순 없잖아요, 어머님. 제 엄마를 성의껏 모신다는 생각으로 성실한 며느리가 될게요. 세상에, 내가 진짜 할 말이 없구나. 아주 대단한 의미로 나를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 아들 번듯하게 잘 키워놨더니 어디서 이딴 게 들러붙어서는 다 망쳐놓는 것인지. 아유, 앞으로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네. 좌불안석인 결혼 과정이었지만 전 그럼에도 좋았어요. 이제 인생의 2막이 열린다는 실감이 들었고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으며 시댁 식구들이 제 가족이 됐다는 생각으로 벅찼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처럼 생각을 전혀 안 하신 모양이었죠. 초장부터 저를 엄청 갈궈대셨어요. 앞으로 고생 제대로 시켜줄 테니까 각오하라면서 일을 빡빡 하시는 모습에 제가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던 적도 있었네요. 제가 집안일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잘하고 있는지 늘 감시하시고 확인하려고 드셨으며 남편에게 밥상을 어떻게 차려내고 있는지도 죄다 점검하셨어요. 참고로 저희 신혼집이랑 시댁이 가까웠고요. 그렇기에 마땅히 될 핑곗거리가 없어서 저는 시어머니께 불려가기 일쑤였죠. 어느 날 저에게 볶음 요리를 알려주시겠다고 해서 시댁에 갔던 때는 앞머리가 치렁치렁한데 아직도 안 자르고 뭐 했냐고 시어머니께서 윽박을 지르셨고 제가 다음에 자르고 오겠다고 했더니 보기만 해도 답답하시다며 부엌가위로 제 앞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리셨어요. 저는 삽시간에 앞머리가 이마의 맨 윗부분만 가리는 바보 같은 모양새가 돼서 놀란 마음에 눈물을 보였었죠.
그랬더니 나약하게 눈물이나 질질 짠다면서 저를 또 구박하셨고요. 단 한 수모라면 단순 열거만 해도 내용이 엄청 길어질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고되게 당했고 참다 못해서 남편한테 이런 거 말하면서 제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온 사람에게 왜 그런 피곤한 소리를 하냐며 시어머니의 말씀을 며느리가 따르고 사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저보고 참으라 그랬어요. 너무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병원에 가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끽해야 8주나 됐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14주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겉으로 크게 안 나오는 산모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경우라고 했죠. 임신한 생명은 아들이었고 이때 처음 칭찬을 들었어요. 첫 방에 딸 안 가지고 아들 가진 건 잘했네. 최소한 눈치는 있나 보구나.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저는 또 그 앞에서 고개를 열심히 끄덕여 보였는지 모를 일이에요. 임신 후기로 갈수록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시집살이에서는 해방되어 살 수 있었고요. 출산 후에도 한번 몸이 크게 아파서 조용히 살았다가 아이가 2돌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고생 시작이었네요. 아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제가 온갖 집안일도 독박이었고 시댁에 가서 수발 들고 사람 미치게 하는 시집살이였고 정신이며 육신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저 이게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으며 참았습니다. 아이가 걷고 뛰고 말문 트이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제 숨통 역시 트였으니 상황이 좀 나아졌고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은 저희 아들이 자기 할머니를 싫어한다는 것이었어요. 더 아기 적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제 머리가 크고 활동량도 늘어나면서부터는 희한하리만치 자기 할머니를 경계하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으니까 눈치만 보이고 아무리 예쁜 손자라도 자꾸만 그렇게 나오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슬슬 심기가 불편해지신 모양이었죠. 아이가 예민하단 핑계를 대면서 은근히 시댁에 안 가는 수법을 제가 한창 쓰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요새 들어 입맛이 통 없으시다며 제가 말아준 시원한 비빔국수 한 그릇 먹으면 입맛이 다시 돌아올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틀 연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걸쭉한 양념장 넣고 상추 팍팍 올려서 비빔국수 드시고 싶다 하시길래 제가 해드렸더니 맛이 이게 뭐냐면서 이딴 거 먹을 바에는 차라리 밖에서 사 먹는 조미료 덩어리가 낫겠다며 욕을 한 사발 퍼부으셨던 전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다시 비빔국수를 해드린다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가라앉아서 애써 흘려들었어요. 식사가 안 땡기실 때는 상큼한 과일 같은 거 드셔도 좋다는 조언만 드리면서요. 그러고 나서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사흘 뒤에 시어머니께서 화가 난 목소리로 연락을 주셨어요. 당신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의 태도가 너무 열받으셨나 봐요. 뻔히 자기 시어미가 집에서 만든 비빔국수 먹고 싶다는 거 눈치챘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너무 괘씸하다고 하셨네요. 솔직히 맛에 자신이 없어서 타박만 들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음식은 맛보다 정성이라고 하시대요. 분명히 일전에는 맛대가리 없는 것보다 짜증나는 건 없다고 하시면서 저를 무섭게 째려보셨으면서 남편은 저한테 그까지 비빔국수 해드리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하면서 자기 모친이 비빔국수 스스로 못해 드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며느리의 정성이 담긴 손맛을 느끼고 싶어 하신다는 걸 모르냐는 논리로 저를 힐난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도 이까지 비빔국수 하나가 뭐라고 왈가왈부 말들이 나오나 싶어져서 그냥 시어머니께 비빔국수 해드리겠다고 제가 내일 점심때 대구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으로 당신이 직접 오겠다고 하시더군요. 너는 계란 후라이 한 개만 붙여도 온갖 부산을 다 떨면서 부엌 해집어놓는 천하의 망충이잖니. 엊그제 우리 집 부엌을 싹 다 락스물 타다가 닦아놨는데 네가 이리저리 더럽혀놓고 뒷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면 내가 벌써 머리가 아파. 너희 집으로 내가 가는 게 낫지. 태연이는 비빔국수 같은 거 아직 못 먹잖아. 내가 우리 손자 먹일 꼬마김밥 몇 줄 싸가련다. 애는 그거 먹이면 되겠고. 네? 어머님께서 아이 먹일 걸 싸우시겠다고요? 안 그래도 내일 오후 간식 애한테 뭘 줘야 하나 생각 중이었는데 고민을 덜었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내일 뵐게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가만 보니까 오랜만이네요. 저는 왠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분이 나아졌던 듯 싶어요. 시어머니라면 저에게 락슨물로 시댁 청소 빡빡하라고 시키시고도 남으셨을 분인데 직접 부엌이나마 청소를 하셨다고 하니까 괜히 웃음이 났었죠.
제가 도대체 언제 부엌을 쓰고 나서 뒷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소노동에서 한 차례 벗어났다는 것과 저희 아들 먹이실 것을 직접 시어머니께서 준비해 오신다는 것에 나름 즐거웠죠. 시어머니께서 혼자 저희 집으로 방문하시는 건 근 반년 만이기도 했고요. 비빔국수 맛있게 해드리려고 이리저리 요리법 찾아보면서 미리 양념장 만들어다가 냉장고에 전날 숙성까지 해뒀었네요. 무탈한 하루가 펼쳐질 줄로만 알고 그리했어요. 대망의 시어머니 방문 당일 제가 미리 어르고 달래놓고 다 해놨었건만 저희 아들이 또다시 도리 없이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다리에 꼭 달라붙어서는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민망함이 차올라서 얼른 아들을 품에 안고서는 그러면 못 쓴다고 혼을 내줬죠. 시어머니께서는 기분이 몹시 상하셨는지 입술을 꽉 깨무신 채로 저희 모자를 흘겨보셨고요. 어영부영 면 삶다가 비빔국수 차려냈고요. 인터넷에서 본 대로 예쁘게 채소 고명까지 올렸는데 자리에 앉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삐죽대시며 툴툴거리셨어요. 에휴,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꾸민 모양인데 속빈 강정은 아니겠지? 자기 어린 자식 하나 똑바로 교육 못 시키는 걸 보면 영 미덥지가 않어. 강남에서 대박친 국수집에서 사용하는 비법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길래 그거 보고 따라해봤어요. 맛은 있을 거예요. 그보다 어머님, 태연이가 꼬마 김밥에 관심을 보이네요. 알록달록하게 예쁜 모양이 아이 눈에도 맛있어 보이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작은 나겐락통에 꼬마 김밥을 싸오셨는데 동네 미용실 사장님한테서 쉽고 빠르게 김밥 싸는 법이라면서 배운 거라고 하셨어요. 크기가 작아서 먹기 편해 보였고 무엇보다 내용물이 가득 차 있어서 풍성해 보였는데요. 호기심을 보이는 저희 아들의 입에다가 꼬마 김밥을 하나 넣어줬는데 잠시 후 아이가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느리게 우물거리면서 지지 이러는 걸로 봐서는 싫어하는 맛이 느껴진 모양이었어요. 비빔국수를 한 젓가락 먹기 시작했던 참이라 제가 무심코 손바닥을 아이 턱에 갖다 댔고 그렇게 저희 아들이 퇴퇴 뱉어낸 걸 받아냈지요. 가만 보니까 당근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국수가 맛있게 잘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꼬마김밥에 든 당근을 젓가락으로 쏙쏙 빼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야 저희 아들이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가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할망구야 이렇게 웅얼거렸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도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워다가 쓰는 건지 알 도리가 없어서 저는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아이가 이런저런 말들을 써보고 싶어하는 한창 때라서 이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국수를 후루룩 하시다가 멈칫하신 상태였어요. 제가 당근을 다 빼낸 꼬마 김밥을 이윽고 저희 아들의 입에 쏙 넣어주려는 순간 거센 호통이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이게 아까부터 뭐 하는 짓이야? 버르장머리 하나 없이 이게 뭐 하는 개짓거리냐고? 네? 어머님,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이가 아무래도 당근을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빼고 있는 것 뿐인데요. 그거 다 채 썰어다가 기름 둘러서 달달 볶고 김밥에 넣은 내 정성은 생각 안 하니? 애가 안 먹으면 그걸로 장땡이야? 할머니가 손수 만든 음식인데 애가 열심히 먹어보려는 신용이라도 하도록 네가 도와야 할 거 아니야? 너 혹시 일부러 지금 내가 만든 음식 해집어 놓으려고 수쓰는 건 아니지? 도저히 애 입에서 나올 법한 단어가 아니게 나오는 것도 수상쩍고 날 미워하도록 네가 얼마나 가진 수를 쓰면서 애를 세뇌시켰는지 내가 소상히 알아봐야겠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했음이야. 에라이 망할 것. 이딴 맛대가리 하나 없는 국수나 차려내는 주제에. 시어머니께서 비빔국수 그릇을 밥상 위에서 휙 엎으셨어요. 면을 빨리 잡수시는 터라 이미 반절 이상 없어져 있었기에 쏟아져 나온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광경을 보자 삽시간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음식을 만든 사람의 노력을 운운하신 분께서 왜 제가 직접 전달부터 신경 써서 만든 음식을 이리도 매정하게 내팽개치실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이가 이런 비교육적인 현장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방에다가 데려다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이 마침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면서 인상을 팍 쓰고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리려는 듯 칭얼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화가 나셨는지 저희 아들 보고 당장 뚝 그치라면서 윽박을 지르셨고요.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얼른 품에 안고 방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장난감들을 보자 금세 안정이 됐는지 표정이 풀렸길래 잠시만 거기 있으라 해놓고서 저는 다시 난장판이 된 곳으로 갔고요. 시어머니께 이건 옳지 못하셨다고 잘 말씀드릴 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저의 몫이었던 국수 그릇을 집으시더니 그걸 저한테 날리셨어요.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제 옷을 몽땅 더럽히고서는 바닥에 떨어진 국수 그릇을 멍하게 쳐다봤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늘 뭐 기분 나쁘신 일 있으셨어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까 아이가 겁먹은 것도 못 보셨냐고요? 뭐야? 뭐가 어쩌고 저째? 당장에 가타부타 말 않고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걸 일러주시면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네가 지금 뭐라고 짓거려대는 거야? 감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오호라, 네가 오늘 아주 나를 잡았다 이건디? 한동안 내가 네 방만함을 봐줬더니 이렇게 기가 살아서 멋대로 굴 줄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만 자기 할머니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자식 교육을 더럽고 악랄하게 시켜놓고서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까지 거지같이 하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정신 똑바로 박힌 아이 엄마라고 할 수 있겠니?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뭘 배우는지, 어떤 것에 호기심을 보이고 습득이 빠른지 그런 걸 다 잡아내지 못한 제가 부족한 엄마인 건 맞아요. 네, 이런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맹세코 제 아들한테 어머님 미워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조종한 적도 없어요. 되려 아이 앞에서 어머님을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이라면 엄마인 제가 아니라 아이 아빠일 테죠. 네가 지금 하다 못해서 나랑 내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들어? 그런 추잡스러운 짓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니? 뻔뻔하게 내 바로 앞에서? 너 앞으로 애 교육에서 일절 손 떼라. 너같이 못 배워먹은 집구석에서 자란 반푼이가 애초에 우리 집안의 핏줄을 가리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어. 지금까지 대체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켜놨길래 이 지경이 이 꼴이냐고? 말씀을 이어가다 보니 점층적으로 분노에 차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들을 겨냥해 애새끼라고 지칭하셨고 제가 그것에 너무 화가 나서 눈에 힘주고 주먹을 꽉 쥔 채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제 오른뺨에 거세게 장렬하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손을 번쩍 치켜드신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그대로 후려치신 것이었죠. 머리가 웅웅 울려댔고 사고회로가 정지돼서 저는 돌아간 고개를 가만히 둔 채 멍하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고 못 믿어왔는데 갈수록 부족한 모습을 보게 돼서 열불이 터진다는 혼잣말을 하고 계셨어요. 앞으로는 작정하고 저를 개념이 넘치는 며느리로 개조시킬 거라면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맞아서 돌아갔던 고개를 천천히 바로 하면서 시어머니의 그 미소를 발견한 제가 금세 따라서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제가 그간 유지해왔던 이성의 끈이라는 것이 뚝 끊겼거든요. 인내라는 이름으로 유지해왔던 그것, 지난 시간 동안 참고 또 참고만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냥 끊어버리기로 했어요. 아이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엄마로 계속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비빔국수도 똑바로 못 만들고 자식 교육도 똑바로 못 시키는 주제에 뭘 기분 나쁘게 실실 웃고 있냐면서 저에게 한마디 날리셨는데 제가 그 소리 듣자마자 오른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감히 시어머니의 뺨을 쳐버렸습니다. 이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죠. 두렵지 않았고 후련함만 있어서 스스로가 놀라웠어요. 알 수 없는 고향감이 제 속에서 스멀스멀 차오르더군요. 너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거야? 이게 머리가 아예 돌아버렸나? 어디 시어미에게 손찌검을 하는 하극상을 벌여! 네가 정녕 세상 하직하고 싶어서 이러니?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집안에서 쫓아낼 수 있어.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무릎 꿇고 잘못을 빌어. 홧김에 눈 돌아서 실수한 건 내가 너그러이 눈 감아주마. 저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왜 자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세요. 제가 전부터 생각한 건데 어머님은 일반인으로 사시기엔 아까운 인재예요. 개그맨 같은 거 하셨으면 잘 나가셨을 것 같은데 일단 철판 깔고 말씀하시는 걸 잘하니까 기본 조건을 갖추신 셈이죠.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가고 말았어요. 그동안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도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잠이 안 올 때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왔던 속 시원한 일침이었는데요. 드디어 현실에서 제가 제 입을 통해 제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죠. 한번 터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은 쉽더군요. 이래서 뭐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안 어렵다는 말이 있나 봐요.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깜짝 놀라신 시어머니의 넋이 나간 얼굴을 보며 제가 신랄하게 말했죠. 자꾸 비빔국수 어쩌고 그러시는데 아까 자리에 앉자마자 순식간에 후루룩거리면서 잘 드시는 분은 그러면 어머님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간 쌍둥이라도 되나 보죠? 뱃속에 두둑하게 비빔국수 넣어두고선 맛지적 하시는 거 너무 설득력 없어요. 자식 교육을 제가 못 시켰다고요? 아, 죄송해요. 아무리 똑바로 교육시켜 놓으면 뭐래요. 인성 파탄난 자기 할머니만 보면 애가 경기를 일으키며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통제해요. 원래 어린애들은 솔직하고 보는 눈이 순수해서 나쁘고 좋은 거 구분 잘하거든요. 자기 할머니가 마귀 할멈으로 보인다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교육시키겠냐고요. 마귀 할멈이 개가천선하는 게 맞는 순서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마치고 나서 제 양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 이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흥분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갑자기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꺼려질 것도 없어서 저를 향해 눈을 사납게 치켜뜨시는 시어머니의 표정도 두렵지 않게 느껴졌고 이혼이라는 단어에도 평안하기만 했죠. 네가 밀쳐 날뛰는구나. 이게 바로 네 본색이었던 거야. 근본이 천해 보이더니 역시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혼당하고 싶어서 너 환장이라도 했니? 내 말이면 꿈뻑 죽는 우리 아들을 알면서도 네가 이렇게 까분다 이거지? 뭐요? 그 마마보이요? 자기 엄마 말이면 꿈뻑 죽는 남자를 매력있다는 여자도 세상에 있을까요? 저랑 이혼하고 나면 과연 새 여자 만나서 재혼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하셨네요. 제가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 현실 파악이라는 거. 제가 먼저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는데 어머님께서 협조적이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이혼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비빔국수는 제발 직접 해 드시고요. 뭐라고? 니까짓 게 뭔데 먼저 이혼을 하겠다고 설쳐. 허세도 적당히 부려. 이혼당하고 비참한 꼬라지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 아이 빼앗기고 살아도 괜찮다는 게야? 제가 아이를 왜 뺏겨요? 어머님은 참 여러 방면에서 현실 파악을 못하시는 분이네요. 아이가 어리면 말이죠. 만약에 엄마 쪽이 유책 배우자여도 아이를 직접 맡아 키울 수 있는 양육권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한테 가요.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아이의 엄마라면 아이를 직접 키우겠지만 아빠일 경우 회사를 다니느라 바빠서 그 조부모가 아이를 키울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꽤 정확하죠? 자, 그렇다면 저랑 어머님의 대결인데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아이가 경기 일으키는 마귀 할멈보다 생모인 저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 이의 있으세요? 네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알고서 말을 이렇게 청산유수로 반푼이 주제에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을 따박따박.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돼.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뺨을 맞으셨던 직후보다도 더 충격에 휩싸이신 얼굴이 되셨어요. 지금까지는 당신께서 밟으면 밟는 대로 한껏 밟히며 웅크리고 있었던 소심한 답답이가 고개 빳빳하게 들고 반박할 수 없는 말만 해대고 있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셨겠어요. 현기증이 나셨는지 손으로 머리를 잡고 비틀대셨는데 그때 마침 방에서 저희 아들이 작게 우는 소리가 들려와서 제가 얼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잠이 와서 칭얼대며 저를 찾은 것이었지요. 아이를 침대에 눕혀줬는데 시어머니께서 집을 나서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관문 도어락 작동음을 들으며 저는 피식 웃었죠. 이제 무서울 것 없고 저에겐 오로지 직진만 남았다는 굳센 다짐을 재차하였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된통 역공을 당하고 발길을 돌리셨으니 시댁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뒤집어졌겠죠. 시아버지랑 시누이는 둘 다 제가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께 대들고 이혼 선언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제게 확인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덤덤하게 말씀드렸죠. 하여간에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설마 제가 진짜로 이혼을 작정할 줄이야. 모두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시누이가 저에게 연락을 하더니 전에 없이 살가운 목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나, 우리 올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더니 미처 몰랐던 의외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네. 내가 우리 올케한테 이런 화끈한 면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 친하게 지냈을 텐데. 따로 만나서 카페도 가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앞으로는 따로 친분 쌓으면서 잘 지내볼까?
이혼이라는 소린 넣어두고 우리 엄마가 괴팍해서 그렇지 진심이 아닐 때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 똑똑한 올케는 다 알고 있지? 지난 날은 잊고 앞으로 새로운 추억들 쌓아가자.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건 모녀가 똑같네요. 뜬구름이나 잡는 어이없는 화법이 모전 여전이었군요. 이제 와서 저한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나 잘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비혼주의자도 아니고 결혼을 꿈꾸시는데 남자를 만나는 족족 차이시잖아요. 저한테 이러실 시간에 밖에 나가서 소개팅이라도 한 번 더 하세요. 그러시다가 정말 노처녀로 늙어 죽으실까봐 염려되네요. 저는 웃음기 하나 없는 목소리로 진지하게 신우이를 향해 더없이 속 시원한 일침을 날려줬어요. 그간의 채증이 확 사라지는 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약이 바짝 오른 신우이가 저한테 반박을 하려고 애썼지만 나오는 말들은 모두 불분명한 신음뿐이었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신우이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미 시어머니 번호는 차단돼 있었고요. 진작에 이럴 것을 지금까지 못하러 시댁 식구들 눈치 봐가며 착한 며느리, 착한 올케가 되려고 굽신거렸는지 아무런 수확도 없던 것을 괜한 노력을 해온 제 자신에 대해 비웃음이 나왔고 지금이라도 태세 전환을 하기를 잘했다며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네요. 이런 사태가 터지는 동안 남편은 어땠냐고요? 처음엔 저한테 몹시 화를 내면서 제가 시어머니께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어디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의 뺨을 치냐면서 제가 정신이 나간 거라고 그랬죠. 글쎄, 이제 더 이상 내 시어머니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 내 시어머니 아니고 오빠 엄마니까 앞으로 오빠가 알아서 신경 써. 나한테 말하지 말고. 아, 오빠랑 나도 부부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혼 전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 싸우지 말고 지내자. 아이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너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그래? 왜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 넌 네 생각만 하냐? 내 생각 안 해? 고래 싸움에 등 터지게 된 새우, 그게 난데 너는 내 입장은 고려 안 해주는 거냐고. 난 고래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억울하다. 근데 오빠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오빠가 처신만 잘했어도 여기까지 안 왔다는 거. 난 이제 오빠한테 더 실망할 것도 없어서 인간적인 신뢰를 다 잃어버린 상태야. 더 추해지지 말고 이혼하자. 저를 향해 고압적으로 나왔던 남편은 제가 덤덤하게 이혼 입장을 밝히자 많이 놀랐는지 자세를 숙였어요. 자기가 시댁에 가서 다 정리하고 오겠다면서 제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멋대로 했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뭔 사달을 벌인 것인지 갑자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부부싸움으로 번졌다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게 도가 지나친 시어머니의 횡포 때문이라고 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집안 대소사에 하등 도움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시아버지라고 맞서셨다죠. 그 와중에 시누이는 이게 다 정신 나간 올케 때문이라고 하면서 제 탓을 했고요. 친척분들도 그때 와 계셨는데 서로 한마디씩 얹었다가 점차 아수라장으로 번져갔고 그 광경을 보면서 남편도 학을 뗀 거죠.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참하고 순종적인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길 바랐던 내 욕심이 솔직히 있었기 때문에 그간 방관해왔고 결혼 반대하셨던 엄마한테 죄송하기도 해서 며느리 꽉 잡고 사는 시어머니의 역할을 들이면 그걸로 혹시 보답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었어. 내가 멍청했던 거지. 회사 일 바쁘다는 핑계로 일부러 집안일에 상관 안 하며 외면해왔고 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 지나왔는지 이제서야 내가 조금 알 것 같아.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며 눈물을 보였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서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저는 이미 질릴 대로 질렸으므로 무조건 이혼하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앞으로 2번 다시 제가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 수 있게 하겠다면서 월급 들어오면 아예 저한테 전액 다 입금하고 자기는 제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그걸로 살겠다고 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굽히며 나올 줄은 예상 밖이었기에 제가 흔들렸죠. 저는 워낙 친정 식구들로부터 가족의 정을 못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꾸린 가정이라는 것 자체에 애착이 사실은 강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폐악에도 꿋꿋이 버텨왔었던 거겠죠. 한 입으로 두 말할 사람이라서 당최 믿음이 안 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단 몇 달만 지나봐. 나 때문에 자기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고 그럴 테고 명절 때마다 나를 설득하려고 들겠지. 아니야, 절대 안 그럴게. 각서 쓸까? 네가 원하는 내용으로 각서 쓰고 지장 찍을게. 명절에는 아예 멀리 여행 가는 것으로 할게. 정말이야. 나 이제 내가 뱉은 말 지키면서 살 거야. 우리 아들 태연이를 봐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제발 부탁이야.
일생일대의 간청이라면서 남편은 눈물을 훔쳤고 고심하던 저는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지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고 말았어요. 한 번만 더 속아주겠다는 말과 함께 남편이 내민 손길을 맞잡아줬죠. 기필코 이혼하리라 결심했었는데 남편의 눈물 앞에서 그 결심을 무너뜨린 제 자신에게 실소가 나왔으나 아이를 보고 있자면 이혼은 역시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낫다는 생각 역시도 드네요. 시댁과의 절연을 저는 선언했고요. 온 시댁 사람들이 다 모인 앞에서 남편이 저의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저희 아들도 시댁으로 데려오는 일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눈 까뒤집고 절규하시면서 뒤로 넘어가셨어요. 반푼이 며느리한테 당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펑펑 우셨어요. 정신을 차리신 후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에게 사과하시겠다며 따로 자리를 만든다 하셨는데 상대가 응해야 그 자리가 갖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응할 생각이 없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거듭 저를 찾아오시면서 미안했다고 용서를 비셨는데 제가 아예 상대를 안 해드렸어요. 이미 버스는 떠났는데 뒷공문이 보면서 열심히 손 흔들어봤자 그 버스가 후진해서 돌아올 리 있나요? 그러니 가슴 사무치게 후회해도 이미 늦은 때였다는 것이었죠.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면 말이죠. 몇 달 뒤에 저희 집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요. 출입보안이 철저한 데라서 입주민 아니면 못 들어오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 이후에는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설마 이혼을 저희 부부가 하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께서 하실 줄이야. 이것에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진작에 이러고 싶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강경하게 이혼을 밀고 나가셔서 그렇게 됐어요. 얌전하기만 한 줄 알았던 제가 무섭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시아버지께서도 더 늙기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려? 이런 생각을 품으셨다는 후문이 있어요. 시누이는 또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면서 아주 악담을 퍼부었는데요. 그 바람에 남편이 시누이랑 미친 듯이 싸웠어요. 원래 친한 적도 없었지만 남매가 그걸 계기로 완전히 절연 수준으로 가버렸죠.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찜찜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아니, 결국 다 이렇게 될 일이었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잡는 길이었던 것 같아. 오히려 너무 먼 길을 돌아와서 늦은 감이 있을 뿐이지. 저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던 시누이는 참고로 지금까지도 결혼은커녕 남자친구도 못 사귄 상태랍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화병 나셔서 한의원을 잡고 다니시다가 그걸로 돈을 너무 많이 쓰셔서 시누이가 카드 청구값 보고 개거품을 물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앞날이 어찌 펼쳐질지 장담이란 건 없지만 적어도 지난날보다야 낫겠죠? 그런 생각으로 일상을 나눈 중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가정적이고 헌신적이 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희 아들과 함께 말이죠. 제 얘기는 여기서 맺을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